오미크론발 인플레이션 태풍이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3%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설 연휴 기간 반등에 성공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에 대한 시장 공포가 여전한 만큼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연기금이나 공공기관이 자산 일부의 운용을 외부에 맡기는 외부 위탁 운용관리 OCIO 사업이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의 전유물이었던 OCIO 시장에 증권사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1주년을 맞은 이사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고 확정되지도 않은 공급 물량을 내세워 정책 성과를 과대 포장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셨습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간 우리 증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2월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2,500선대까지 내려가기도 한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그래도 설 연휴간 미국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계감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증권부 박찬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연휴 사이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좀 반등폭이 큰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만큼의 반등폭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하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무려 5거래일 내리 하락했던 우리 증시는 다시 2거래일 내리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간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내외로 상승 출발했던 양대 지수는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 오른 2,718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에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1.67% 오른 2,70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 오른 887포인트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2.15% 오른 89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양대 지수는 2.5% 넘게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 막판 나스닥 지수 선물이 2% 넘게 급락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은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오늘 새벽 장 마감 이후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3% 급락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이틀 만에 2,700선을 다시 되찾았고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승세 정말 반가운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외국인 수급에 특히 많은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의 경우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순매수하던 개인이 오후 들어서 매도세가 강해졌는데요. 개인이 홀로 1,354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8억 원, 50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6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7거래일 내리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시총 2위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리튬 생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6% 급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와 위메이드가 하락한 가운데 나머지 9개 종목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대장주 시제는 전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아마 설 연휴 동안 긴장 많이들 하셨을 텐데 증시 상승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증시가 2거래일 내리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 지수는 9%, 코스닥 지수는 13%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 반등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아직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지난주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일구 에세론 자산운용 부사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3월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일축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가 거론됩니까? 네, 두 번째는 수급 불안입니다. 먼저 외국인 자금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요. 외국인이 오늘을 제외하고 최근 7거래일 내리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앞서 전해드렸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기대 수익률을 더 낮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장 주식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대거 풀리는 점도 수급 교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달 44개 기업의 락업이 해제되는데요. 해제 물량은 총 3억 997만여 주나 됩니다. 이 중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도 포함되어 있는데 1억 5천만 주가 풀리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어 매도세가 우려됩니다. 1,500만여 주가 풀리는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물량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2월 첫 거래일부터 급 반등이 나왔지만 3월 대선과 공매도 전면 재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면서 긴장의 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많은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석유화학 업계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수소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030년까지 4조 원 넘는 돈을 수소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순수 화학 제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수소 중심으로 재편해 이 분야에서만 매출 3조 원,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S-오일은 최대 주주인 아람코와 손잡고 생산 공정에 쓰이는 연료를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기회의 땅으로 보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양극재와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사업에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입합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탄소 나노튜브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했고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바나듐이온 제조업체에 지분 6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굴뚝기업 꼬리표를 떼고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은 12개월 선행 PBR이 1 아래로 떨어지며 저평가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업황 둔화 우려에 더해 성장 동력이 돼야 할 친환경 사업마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사업만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친환경 사업이 단순히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에 그치고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사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친환경 사업이나 수소 산업은 결국은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 또는 기존 플라스틱 판매 부분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상승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속속 친환경 사업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적으로 인식되는 시점까지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경영진 먹튀 논란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도전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자회사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가 레벨업이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각종 악재를 해소할 카드로 메타버스를 선택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온 사업 구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IPO까지 불투명해지면서 꺼내든 카드입니다. 실제로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카카오의 새 비전과 사업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남궁 내정자가 카카오 게임즈 등 게임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미 카카오 게임즈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를 통해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 투데이 이즈를 출시했고 넵튠을 통해서도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수의 게임들을 NFT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에서 골프도 NFT화 시켜서 상품화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애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를 대변해서 좀 대표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자회사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카카오의 경영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때 카카오의 덩치를 키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회사들의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깎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도 주요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른 지분 가치 감소를 반영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시점이 차례로 다가오면서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상장 3개월 차를 맞은 카카오페이는 3일 222만 주를 시작으로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호 예수가 풀리고 상장 6개월 차 카카오뱅크도 6일 1,326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엔 악재로 작용합니다. 오버행으로서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 대비로 글로벌 피어 핀테크 기업들보다도 멀티플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아요.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낸 카카오가 자회사 리스크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고 있다. 그칠 줄 모르는 원자재값 상승이 무역 적자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중 위험을 낳고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시와 자산 시장도 이 폭풍을 비껴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한 2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이제는 또 다른 위험들이 우리 경제에 지금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자재값 상승 도저히 뭐 개선의 기미가 없는 겁니까? 네, 현장에서는 이제 경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물업체의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차단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그 가격이 폭등하고 또 없어서 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뭐 요소수 사태도 났지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네, 작년 말에 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 원자재 값에 중국 올림픽이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맑은 하늘을 위해 철강 생산을 제한하면 이제 중국발 공급 위기가 또다시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량의 바이러스 검사는 물론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까지 실시할 수 있고요. 이 원자재도 원자재인데 지난해 우리 밥상 물가 상승률을 보면 OECD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 물가 폭등은 왠지 좀 더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물가가 부담을 주면 경제 성장에도 당연히 제약이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앞두고 있어 파급 효과는 더 클 전망인데요. 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겹쳐지면서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 아래로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5월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발 요인도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를 올린다고 과연 이 물가가 잡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하면 역시 수출도 꼽을 수가 있는데 수출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올 1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보였지만 기름값 상승이 무역 수지 발목을 잡았는데요. 특히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급격히 흔들렸는데 올해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한창률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초부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수입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정부는 원자재발 무역 적자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불안감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기관들과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제 투자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 최대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100 넘어갈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분쟁이 터지면 그 이상으로 확 올라갈 것 같고.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할 정도로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교역 조건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수지 전체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상품수지거든요. 상품수지 쪽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흑자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경제 기초 체력이 흔들리면서 물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하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월과 대비해 3% 이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이 요동치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신설해 경제 불안 심리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우리 경제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게 이럴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무역 상황이 적자고 금리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이렇게 각종 악재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퍼펙트 스톰이 더 무서운 건 코로나와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또 2015년에 미국이 긴축 정책을 펼쳤지만 당시 상황은 저물가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가계빚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 경제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함께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도 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4월, 5월쯤에 2,50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가와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그 이하로 반영하거든요. 자산 가격 버블이 좀 붕괴되거나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환도 있을 수가 있고 금도 있을 수가 있고. 네, 태풍으로 배가 흔들릴 때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안 떠내려가고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선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OCIO 시장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서 대신 굴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 OCIO가 뭔가 좀 살펴봤더니 기업에 있는 CEO처럼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를 외주에 두는 것, 외부에 두는 것, 아웃소스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투자만 대행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의사 결정 자체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 같은데 좀 더 능동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시장 규모가 조만간 1,000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000조면 대체 얼마나 되는 규모입니까? 현재 OCIO 시장은 우선 100조 원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국민연금 그 규모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 자산 규모는 925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OCIO 시장이 당연히 국민연금이 굴리는 이 기금 규모보다는 작겠습니다만 이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 국민연금 기금 규모와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 OCIO 시장이 6년 이내에 10배 이상 성장한 1,000조 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10배가 커진다. 뭐 괜한 장밋빛 전망은 아닌가 의구심도 좀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커진다고 전망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곧 시행되는 이 퇴직연금 기금제도 때문인데요. 오는 4월 14일부터 이 중소기업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앞서 설명한 이 기관들처럼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에 위탁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2028년까지 7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업계 전반으로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OCIO 시장은 1,000조 원 수준을 넘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연기금이나 대학 기금 같은 곳들에서만 주로 이 OCIO에 참여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확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OCIO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적게는 뭐 몇천억 원부터 또 많게는 이제 수십조 원까지 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현재 수탁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36조 원을 넘었고요. 또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이 주택도시기금, 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이 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올해부터 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채권 자산 외부 위탁 운용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앞서 그 앵커가 설명한 이 대학 법인이나 또 공제회 등도 OCI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 대학발전 기금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 또 홍익대학교 등 여타 이 대학 법인들이 이 OCIO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용을 안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기금이 상당히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이 왜 자체적으로 운용을 안 하고 이렇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앞서 좀 국민연금과 비교를 했는데요. 예. 이 국민연금이 굴리는 규모 자체는 900조 원으로 좀 많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자체의 이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기관들은 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또 적을 뿐더러 이에 따라서 안에 있는 이 전문 투자 이 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또 금융상품은 계속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의 경우는 높은 전문성까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 투자 인력과 투자 역량이 충분한 증권사나 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서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2조 원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이 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을 보시면 6%대를 나타냈고요.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은 25%대를 기록하면서 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기금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일부 분산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사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각을 드러내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우선은 그 시장 좀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는 자산운용사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70% 정도 이 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40조 원, 30조 원 운용 규모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주요 기관들의 기금 위탁 운용 사례에서도 보면 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6회 연속으로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사에 선정이 됐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연기금 투자풀은 물론 이 예금보험기금을 나눠서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산재보험기금,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좀 앞서가는 형국이다 이런 거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 자체는 좀 적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입찰에 좀 참여하고 또 선정되는 경우가 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 위탁 운용사 선정에 나선 예금보험기금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이 NH투자증권과 KB증권, 또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참여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 위탁 운용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또 군인공제회 입찰에 다수의 증권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OCIO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희영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자산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는 체계인 OCIO 시장을 향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 OCIO 시장은 현재 약 100조 원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 대비 100분의 1, 200분의 1에 그쳐 다른 선진국 대비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OCIO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부분의 OCIO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1천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그 사내 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그 금융위기 상황들에 대비를 해서 많은 유보금들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보금들의 축적 기간이 좀 장기로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운용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 운용 수단으로 OCIO 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 삼성증권이 지난달 9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7.2%가 2023년 이내에 OCIO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OCIO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기존 OCIO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들까지 시장 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OCIO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솔루션부 아래에 OCIO 솔루션부를 신설했고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도 OCIO 관련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OCIO 운용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 상황.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OCIO 자금을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는 기관이 맡긴 OCIO 자금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형태의 운용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사는 리서치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직으로 있는 리스크 본부라던가 컴플라이언스 본부라던가 그런 쪽이 운용사와는 사실 굉장히 이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증권사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울러서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OCIO를 맡기신 그 고객들한테 좀 더 나은 수익률과 좀 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OCIO 시장 내 업권별 점유율은 자산운용사가 70%, 증권사가 30% 정도로 아직은 운용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증권사가 관련 시장 확보를 위해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도입 이전에 OCIO 운용 실적을 쌓기 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OCIO 입찰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굴리는 자금이 커질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자금을 굴려주면 수익도 많이 좀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이 위탁운용사에게 좀 남겨지는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OCIO 평균 보수율을 살펴봤더니 0.02에서 0.05%로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뭐 연 단위로 받는 수익인가요?
한번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OCIO를 하는데 네. 이제 그 2년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전체 운용 자금의 0.05%? 운용 자금은 아니고요. 뭐 미국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용 자금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의 네, 성과 0.05%요. 보수 맞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율이 낮으면 어떻게 뭐 수익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이 증권업계 그리고 자산운용업계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앞서 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는 4월부터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또 6년 내에 이제 1,0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미리 그 1,000조 원 시장을 1,000조 원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 현재 좀 자리를 잡아야만 나중에 그 큰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자금을 굴려서 목표 수익률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시켜 준다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입니다. 향후 시장이 대폭 확대됐을 때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이 운용사의 독점적인 전담 조직을 요구한다거나 또 앞서 설명한 이 0.02에서 0.05라는 비합리적으로 낮은 보수율 자체는 좀 개선돼야만 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OCIO 시장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산 위탁자들은 운용사의 전담 조직 요구를 최소화한다거나 또 현재 보수 체계인 성과 보수 체계가 아니라 이 운용 보수 체계로 탈바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뭐 제도 개선 노력이나 움직임 같은 게 지금 감지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운용 보수로 좀 체계를 자리 잡기에는 좀 많은 앞선 제도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이 성과 보수율을 좀 높이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좀 출혈 경쟁만 심해지는 게 아닌지 사업은 본격화됐지만 실제 증권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로 수수료율을 인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 나섰습니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춘 대신에 대형 유통사 등 연매출이 높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린다는 건데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카드사들이 최근 유통업계와 자동차업계 등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정부가 정하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업계 간 자율협의로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영세 중소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한 만큼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높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된 만큼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 역시 연간 4,7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1% 후반대로 알려져 있는데 카드업계는 이를 2%대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가맹점들과 수수료 협상을 본격적으로 카드사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올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부진을 이유로 카드 수수료율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이유로 결제 거부 카드를 꺼내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수료율 협상을 거부한 현대차는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했고 2004년 이마트는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BC카드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반 비용이 다 오른 상태이고 뭐 경영가 필요한 회사 운영 비용 자체가 다 오른 상태인데 거기에 또 수수료를 올리고 나서는 이제 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 맞죠.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들의 수수료 힘겨루기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지난해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되는데요. 규제 위주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 특히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 내 신규 주택을 짓는다는 점은 시장 안정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구 지정 단계에 불과해서 실제 공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홍건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을 약칭한 이사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서 공급으로 전환을 알렸습니다. 3080, 즉 서울의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사 대책 이후 1년간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과 시장 안정화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대비 절차를 대폭 줄인 도심 복합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7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7곳은 본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광명 시흥과 의왕 군포 안산 등 수도권 공공택지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도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사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3, 4년가량 걸려 서울 내 공급 부족은 여전합니다. 지구 내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토지의 수용이나 임대주택 비율 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태릉CC나 과천청사 부지와 같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사 대책의 핵심은 신도시가 아닌 서울 노후도심의 고밀 개발입니다. 단순히 사업지 발굴과 지구 지정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가령 정책적으로 지자체들의 발굴 추천을 받은 사업지들은 실제 사업 가능성부터 편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이사 대책을 이어받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 IPO 철회에 이어서 상반기 IPO 대어로 꼽혔던 교보생명의 상장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교보생명 상장 예비심사 연기를 결정한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난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앞서 지난달이죠. 이 상장 예비심사 연기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정이 실제로 그렇게 났습니다. 그때 전해주실 때 이번 사안이 얽힌 갈등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먼저 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벌이는 풋옵션 분쟁은 2조 원이 걸린 이른바 쩐의 전쟁입니다. 예. 거래소가 이 분쟁을 이유로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한 교보생명 IPO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보생명 몸값이 잘해야 3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분쟁 결과에 따라서 신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파괴력이 큰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예. 한국거래소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하고의 결과가 명확해진 이후에 상장공시위원회에 부의해서 행사 방향,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가는 게 그러니까 앞서 짚어주셨을 때와 같이 갈등 구조가 좀 명확해져야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좀 명확하지 않다. 좀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 이제 교보생명 입장만 본다면 가처분 소송에서 좀 승리를 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도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승기가 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헤드라인도 좀 자극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거래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이죠. 투자자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면서 국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예. 교보생명은 보도 참고 자료까지 내면서 신창재 회장의 완승이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IPO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처분 소송 기각을 법적 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실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신창재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기각이 되긴 했지만 교보생명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소송 결과랑은 별개로 내용만 보자면 뭐 완패나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분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주간 계약 제7.3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풋옵션이 행사되면 풋주식의 공정시장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 절차를 또 어떻게 이행할지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예.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서 평가 기관을 통해 풋주식 가격으로 40만 9,912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반면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평가 기관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풋주식을 얼마에 사주겠다는 가격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게 분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ICC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여기서 중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뭐 이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좀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뭐 그 연장선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쭉 판결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한 겁니까? 네, 가처분 소송에선 중재 판정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선 중재 판정 요지를 보면 신창재 회장이 주주간 계약 7.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요구한 가격대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가처분 소송에서 신창재 회장은 중재 판정 가운데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데 방점을 찍고 예. 더 이상 주주간 계약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가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풋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예. 풋옵션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 회장이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ICC의 판결문은 중재재판부가 가격까지는 결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교보생명은 의무가 없다의 방점을 찍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준 상황인데 내용이 여기까지면 참 간단할 것 같지만 좀 복잡한 게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앞서서 이제 투자자들이 제시했던 주당 40만 원 가량의 이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 부풀려졌다 하는 게 지금 또 논란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신창재 회장은 투자자들이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서 가치평가를 했고 그래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예.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현 단계에서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ICC 판결에 대해서도 교보생명 측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주식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신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가처분 소송이 왜 기각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재판부의 판단은 투자자들의 권리는 인정이 된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처분을 통해서 구제받을 정도의 시급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법원에선 가처분의 경우에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을 기다려서는 권리 구제가 어렵다. 정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게 인정이 돼야 보통 인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 측 관계자는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핵심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서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후속 중재를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신청할 ICC 2차 중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소송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차 중재가 2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런 점에서 2차 중재는 이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IPO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추진은 이런 법적 분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내용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떤 ETF 상품 살펴볼까요? 오늘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슈퍼 루키 테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름도 좀 깁니다. 예. 페이서 벤치마크 데이터 앤 인프라스트럭처 리얼 에스테이트 ETF입니다. 티커명은 SRVR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상품 SRV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주요 정보 먼저 살펴보면요. 이 페이서의 ETF 상품으로요. 지난 2018년 상장돼서 올해로 5년 차 입니다. 보수는 0.60%, 운용 규모는 36.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먼저 살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흔히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빅데이터, IoT 등 이런 데이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데이터가 고객 서비스나 소비자 니즈 파악 등부터 사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자산 잘 관리하고 저장해두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데이터 센터다. 정리하자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는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관리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것들의 뭐 기본 요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센터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RVR의 보유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 데이터와 통신 관련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이 센터라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리츠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 또 아메리칸 타워는 미국 최대의 통신 타워 기업들입니다. 통신 타워는 뭐 어떤 개념입니까? 이 통신 타워도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임대하는 겁니다. 이 임대 사업 형식을 모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센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신 타워도 결국은 임대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통신 타워 하나에 4개에서 5개 통신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할 수 있는 방이 4개에서 5개 정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 사업.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통신사들이 통신 타워의 인프라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1, 2위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타워가 통신 타워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캐슬이나 아메리칸 타워가 통신 타워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요. 미국의 통신사들이 입주를 해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네. 이런 통신 타워의 주 고객층은 미국의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의 통신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예. 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데이터 센터는 시설의 인프라, 거기에서 운영 노하우까지도 중요합니다. 뭐 앵커도 컴퓨터 오래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어떻던가요? 열이 나서 뜨거워지죠. 그죠. 이 열을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역시 맞습니다. 이 열을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있겠습니까? 이 기계들이 내뿜는 열을 잘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잘 운용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맞춤으로 뭐 설비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자사만의 데이터 센터를 꾸릴 수 있고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지만요. 많은 수의 기업들은 아직 그만큼의 데이터 센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임대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때는 데이터 센터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럼 나머지 보유 종목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대부분이 좀 구성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통신 타워랑 데이터 센터 뭐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선 통신 타워는 5G 산업을 주목하실 때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5G 사업이 확대되면서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네. 데이터 센터는 산업의 시장이 좀 의견이 강하게 잘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작년 말에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데이터 센터 리츠에 관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데이터 센터 리츠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는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임대 의존도가 늘고 있다라는 점 강조했고요.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호 연결 서비스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대역폭과 초저지연선을 요구하는 또 고차원의 엣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알려드린 미국의 데이터 센터 ETF, SRVR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새로운 도전을 조명하는 뉴스타트 뉴파이낸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아날로그 혁신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어슴푸레한 시간. 일반은행 영업점들이 이미 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오후 6시 23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창구에선 고객 상담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이 지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퇴근 후 은행을 찾는 경우가 많아 문 여는 시간을 늦춰 오후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이 3시 정도면 업무가 끝나니까 오후의 시간을 이용할 때 참 좋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늦어진 만큼 오전 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출근 시간이 저희는 다른 지점보다는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질 수 있어서 오전 시간에 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이용자 수요에 맞춰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9to6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전국에 20개 지점만 운영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이를 3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등 비대면 영업은 강하지만 대면 영업은 약한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강점인 지점 영업을 혁신한 겁니다. 대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면이 좀 더 고도화될 거고 은행 영업도 그런 방향으로 대면 채널에서 고객들에게 비대면하고는 다른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비대면 영업 전략인 디지털 부분도 강화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와 비금융 자산까지 포함해 이용자 정보를 분석, 특성을 8가지로 분류한 뒤 유형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추천하고 하나의 앱에서 KB금융그룹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슈퍼앱 전략도 확대합니다. 주식, 페이, 보험 등 6개 계열사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대면으로 처리하는 영업점과 KB 스타뱅킹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채널과의 완벽한 연계를 통해서 3,200만 KB국민은행 고객님 모두가 365일 24시간 저희 국민은행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KB국민은행이 최근 금융업계 화두인 디지털은 물론 기존 강점인 대면, 이른바 아날로그 영업 혁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